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이제 저번 주에 이어서 여러분들 그 동결 건조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저번 주에 이제 어떤 내용들을 진행했었냐면은 이러한 균주 보관 방법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제 좀 이야기를 해 드렸고요.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동결 건조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첫 번째로 오늘 이제 나오는 내용은 이제 동결건조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셨고 원리에 대해서 배우셨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동결건조의 특징부터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동결건조의 특징 같은 경우는 보시는 원료를 빙점 이하로 온도로 동결시킴으로써 얼음 상태에서 승화를 시키는 그러한 수분 제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그 원료를 빙점 이하로 얼렸기 때문에 물리적이나 화학적 변화가 극도로 작은 그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뭐 이러한 미생물들도 동결 건조를 굉장히 많이 하지만 여러분들 그 식품 같은 것에 특히 이제 뭐 물론 이제 그 맛이 변하는 것들도 있긴 있어요. 맛이 변하는 것들도 있긴 있지만 좀 그 본연의 재료의 모양이나 아니면은 뭐 풍미를 살려놓기 위해서 이러한 동결 건조를 통해 가지고 물 아, 그러니까 뭐 야채나 이러한 식품을 보관하는 방식으로도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 이 동결 건조이다. 그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물리적이나 화학적인 변화가 극도로 낮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시 수분을 가하면 보건성이 좋은 건조한 시료를 얻을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물만 여기다가 다시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이 생리활성 기능이 완벽하게 멈춘 이 미생물들이 다시 자라게끔 해줄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가진 것이 요 동결 건조이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건조 상황에서 수축 현상이나 형태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세포가 파괴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부서지는 그 안에 내용물이 물리적 화학적인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부서지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얼은 상태에서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그러니까 얼어서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 수분만 제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다시 수분이 공급되면은 자동적으로 이 상태 그대로 복원이 된다. 그래서 세포나 생물 같은 것들이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수분 함량이 5% 이하로 건조돼서 뭐 맨 밑에 있는 것처럼 예, 보건 보존성이나 뭐 운반 같은 것들이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동결건조 특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거는 이제 동결건조의 장단점입니다. 동결건조의 장단점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동결건조, 동결건조 같은 경우는 열에 민감한 물질, 특히 이제 이러한 그 세포 같은 경우는 사실 열이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그 열이 어느 정도냐면은 사실 수분이 증발할 수 있을 만한 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여러분들 건조기나 이런 것들에서 그 그냥 열풍 건조기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 열풍 건조기 보통 틀어놓게 되면은 보통은 이제 60도 이상으로 보통 틀어놓게 되거든요. 그 60도 이상의 온도에서 물론 100도까지 갈 필요도 100도까지 가면은 가장 빠르긴 하겠지만 뭐 그 정도까지 못 간다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60도 이상은 계속적으로 열을 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물론 그거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도 가능하긴 하지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이것들을 건조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과정 동안에 어쨌든 세포라고 하는 것들이 세포라고 하는 것들이 파괴가 될 수 있게 되는데 이 동결건조 같은 경우는 그 열을 주지 않고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열을 준 것처럼 그러니까 100도만큼의 열을 준 것처럼 빠른 속도로 진공을 통해서 승화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동결건조의 장점, 최대 장점은 열에 민감한 경우에는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수분 침투가 용이하고 부스러워지기 쉬운 구조를 형성하게 돼서 지금 빠르고 완벽한 재수화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빠르고 완벽한 재수화가 가능한 거는 왜 그러냐면은 앞쪽에 이제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던 내용 중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공성 형태로 건조가 된다. 한마디로 조직이 이렇게 세포가 이렇게 있다. 뭐 어쨌든 세포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물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겠죠. 물이 이렇게 날아갈 때 여기에 미세한 구멍들을 만들게 돼요. 고정된 상태에서 미세한 구멍들을 만들기 때문에 이 상태 그대로 세포가 어쨌든 구멍이 만들어지면서 여기 이제 물이 날아가는 거죠. 물이 날아가게 되고요. 다시 이제 물을 이렇게 첨가하게 되면은 이 다공성 물질, 사실 이 세포막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 물론 물을 어느 정도 통과를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지질 막이에요. 즉 지용성 막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지용성 막 같은 경우는 물을 절대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뭐 물론 여러 가지 장치들에 의해서 물이 어느 정도는 통과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세포막이라고 하는 거는 물을 통과할 수 없는 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사이사이가 이렇게 미세한 구멍들로 뚫려 있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 미세한 구멍들을 통해서 세포 안으로 다시 이러한 물이 침투가 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세한 다공성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공성이 구멍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멍이 많은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침투를 시켜놓게 되면은 빠르고 완벽하게 재수화가 가능하다. 다시 물을 리하이드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물이 들어간 상태로 만들어지는 것이 가능하다. 뭐 녹여지는 것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 동결건조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장단점 계속 보시면은 미생물의 장기 보존 방법으로 산업적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산업적으로 폭넓게 사용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싸고 저렴하고 뭐 상대적으로 싼 거죠. 뭐 어쨌든 상대적으로 싸고 그리고 확실한 방법. 그리고 만들기 쉬운 방법, 뭐 이러한 것들이 특징이 있게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뭐 여기에 장점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산업적으로 장점들을. 첫 번째, 보존에 사용하는 포자가 직접적으로 발화하는 것은 형태상 또는 생리학적으로 변함없이 장기간 보존이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그 세균이나 뭐 이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포자 형태로 만든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동결 건조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장기간 동안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평생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저기 이제 아이슬란드인가 거기에 아마 이제 그 이런 미생물들 같은 것들이 다 이렇게 그 땅속 깊숙하게 이렇게 보존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대부분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처럼 동결 건조를 해가지고 이러한 세균들 같은 경우는 인간이 못 찾은 진짜 많은 세균들 있죠. 뭐 모든 세균들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세균들 같은 경우는 모아놓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때도 그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00년, 200년 이러한 것들을 보고 사실은 그 보존을 하는 건데 그러한 경우에도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동결 건조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잡균의 혼입에 우려가 없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동결 건조를 하게 되면은 제가 아까 앰플 형태로 만든다라고 말씀드렸죠. 앰플 형태로 만드는데 이렇게 앰플 형태로 만든 다음에 완벽하게 이렇게 밀봉을 하게 돼요. 이렇게 밀봉을 한다라는 얘기는 밖에서 어떠한 물질이 들어올 수가 없다. 뭐 물론 겉에만 나중에 깨끗하게 닦아내가지고 사실 사용을 하게 되면은 크게 이러한 그 내가 만들 때 잡균이 혼입됐다 라고 하면은 뭐 물론 가능성은 있긴 있겠지만 그 외에 보관 기간 동안에 이러한 균들의 혼입이 어렵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저장 방법이 용이하고 상대적으로 간단하다. 요렇게
그 저희가 동결 건조해가지고 앰플로 만들게 되면은 사실 냉장 보관 정도만 하면 돼요. 가장 좋고요. 냉장 보관하면 가장 좋고 사실 상온 보관도 가능하긴 해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30년, 10년 이상 보존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이고요. 심지어는 사실 10년, 30년, 10년 이상이라고 얘기하긴 하지만 100년까지도 사실은 사람들이 생각은 하고 있긴 있어요. 그런데 조금 이제 그 보관 그런 뱅크 같은 데서는 한 10년 정도 지나게 되면은 아직까지 이제 그 이거를 따본 적이 없는 거야. 따본 적이 없기 때문에 100년 지나서도 물론 균이 있을 수는 있어도 사실은 예, 지금까지도 아직 실험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제 장기 보존 실험을 하고 있긴 있는데 아직까지는 안정적으로는 한 10년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균 같은 경우는 10년 정도 얘기를 하고 있고 박테리오파지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미생물 바이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박테리오파지 같은 경우는 한 30년까지도 보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관을 하고 한 10년 뒤에 어떻게 하냐면은 한번 다시 꺼내가지고 잘 살아있나 한번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저걸 만들어요. 이렇게 미생물 스탁을 만들어요. 동결 건조를 해서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는 보관을 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한쪽으로는 얘가 끝까지 잘 자라나 한 뭐 10년, 100년 뭐 이런 식으로 10년, 20년, 30년 뭐 길게는 100년까지도 이렇게 잘 자라는지도 지금 계속 확인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도 아직 한 50년 이상까지는 충분히 거뜬하게 가능한 걸로 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결 건조를 하는 게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단점으로는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가의 동결 건조 장비 상대적인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요즘에는 동결건조 장비들이 사실 그렇게 비싸지지 않아서 비싸지 않아요. 비싸지 않고 어느 정도 많이 저렴해졌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왜 상대적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저기를 하겠다. 뭐 질소 탱크에다가 이거를 보관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키운 다음에 거기다 글라이세롤 집어넣고 한번 얼려준 다음에 바로 그 저기 뭐야 질소 탱크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스탁을 만들어가지고 간단하죠. 장비가 필요 없어. 예. 그래서 장비가 상대적으로 고가이긴 하지만 최근에는 엄청 싸졌다. 그런데 이게 같은 경우는 좀 큰 장비 같은 경우는 좀 아직까지도 좀 비싼 부분이 있긴 있지만 지금 이런 스탁을 만드는 그러한 제품들 같은 그 작은 타입의 이제 동결 건조기 같은 경우는 지금은 크게 비싸진 않아요. 예, 그래서 뭐 요 단점이라고 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좀 마이너한 단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에너지 비용이 높아요. 에너지 비용이 높고 동결 건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물론 요거 같은 경우도 상대적인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글라이세롤 스탁을 받게 되면은 예, 여기다가 집어넣고 글라이세롤 넣고 막에 막아가지고 바로 예, 디프리저 아니면은 질소 탱크에다가 박으면 돼요. 쉽죠. 금방이고. 그런데 동결 건조 같은 경우는 얘를 얼렸다가 그 다음에 동결 건조기에 집어넣어주고 말렸다가 이거를 다시 실링 해가지고 냉장고에다가 딱 집어넣어야 돼요. 과정이 좀 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긴 있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단점보다는 이러한 단점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에너지 비용이 높다라고 하긴 하지만 뭐 요즘에 이제 뭐 전기 공급이 굉장히 잘 되는 이러한 시기인데 굳이 뭐 이유가 안 될 건 아닐 것 같고 그리고 동결건조 시간 같은 경우도 이거 한번 만들어 놓으면 10년 이상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예, 크게 어려운 작업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이러한 단점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단점보다는 장점들이 훨씬 더 많은 그러한 세포 보관 방법이다, 균주 보관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 보셨고요. 동결건조기의 이제 필요사항 보시게 되면은 처음으로 이제 동결건조기 필요하겠죠. 예, 가장 중요하겠죠. 요거는 이제 동결조, 냉각기, 뭐 트랩, 그리고 고진공 펌프, 다기관 같은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예, 요런 거 아마 실습실에서 요거랑 비슷한 모델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보통 그 저기 뭐야 약간 여기에 이제 이렇게 동그란 까만색 그 여기 투명한 유리막이 있는 동그란 그 저기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랑은 좀 틀리긴 하지만 예 여기에 이제 뭐 이렇게 요것들을 이제 달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예 해놔요. 그리고 지금 봤을 때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기긴 했고 여러분들 실습실에서 아마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어떠한 것들이 들어가 있냐?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가장 필요한 거는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펌프. 예, 펌프로 이제 여기에 진공 만들어 줘야겠죠. 그래서 펌프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트랩이라고 해가지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에서 진공을 만들어요. 그러면은 여기 안에 있는 물질들이 어찌됐든 간에 마르겠죠. 조금씩 마를 거예요. 마르게 되면은 이 물이 어쨌든 수분이라고 하는 것이 뭐 여기에서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디론가 가야 되거든요. 그것들을 예, 여기 안쪽으로 가가지고 예, 응결시켜가지고 여기에서 제거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것들을 일반적으로 트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뭐 여기 앞쪽에 이제 보시면은 뭐 동결조, 냉각기, 트랩, 뭐 고진공 펌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중요한 거는 고진공 펌프로 진공 상태를 만들고요. 그리고 동결조랑 컴프레서 냉각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사실은 예, 냉각 상태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 얼음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는 트랩 그리고 동결조라고 하는 곳에서 뭐냐면은 수분이 들어오게 되면은 수분을 어떻게 제거를 할 것이냐. 예, 트랩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수분을 가둬 놓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동결조를 예, 동결을 시켜요. 얼리게 만들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얼음을 만들어 가지고 응결을 시킨 다음에 여기에 떨어뜨린다. 수분을 다시 어디로 가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예, 이렇게 얼려가지고 다시 물 형태로 이게 액체 형태로 되어 있다가 물 형태로 만들어주는 이러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모여 있는 것이 여러분들 동결 건조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모양은 다 다르긴 해요.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 그 실습실에 있는 게 가장 일반적인 모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실습실에 있는 장비들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깔때기로 이렇게 예, 되어 있어가지고 요 안에다가 물질들이 뭐 내가 동결 건조해야 되는 물질들을 집어넣고 건조를 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나오는 거는 동결 방지제예요. 동결 방지제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동결 시, 동결 후 건조 시 완충 작용 및 보호 작용을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결 방지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동결을 막는 개념으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해요. 동결이 잘 안 돼야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동결이 잘 되는데 동결이 잘 될 때 실질적으로 물이 결정이 생겨가지고 세포를 파손시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 외에도 삼투압 스트레스나 뭐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세포 손상을 얻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에서 막아주는 것이 동결 방지제이다. 동결에 의해서 세포가 파손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동결 방지제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뭐 카제인을 쓰는 경우들도 있긴 있지만 뭐 탈지유, 탈지 분유를 사용해가지고 동결 방지제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앰플 용기고요. 이 앰플 용기 같은 경우는 예,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는 앰플보다는 훨씬 더 작은 형태를 띠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저런 앰플 형태, 기다란 앰플 형태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그 앰플 형태 있잖아요. 그것들 같은 경우도 일부 사용은 하고 있어요. 일부 사용은 하고 있는데 뭐 물론 이제 그 두께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보관이 좀 더 용이한 형태인
지금 요것들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요것들을 이제 사용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면전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여기 가운데가 막혀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 안에다가 손만 갖다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용도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러한 좀 길쭉한 형태의 앰플, 뭐 짧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그 호리병 모양 뭐 이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이렇게 똑 따는 그런 앰플, 그런 것들도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다 동일하게 유리 재질로 되어 있다. 왜 유리 재질로 되어 있냐면은 이 유리 재질 같은 경우가 외부의 파손에 만약에 이제 유리가 깨지지 않는 이상에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외부 물질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유리 용기의 튜브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냉장고 및 실링 토치라고 했는데, 냉장고 같은 경우는 얼리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80도씨 냉장고예요. 보통 디프리저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디프리저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해주고, 이 디프리저를 사용하는 이유는 저희가 아까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나왔던 내용 중에서 어떠한 내용이 있냐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 앞쪽에 살짝 넘어가 볼게요. 살짝 넘어가면은 공용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유리 전이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그 내용은 공룡점 같은 경우는 둘 다 어는 거. 그러니까 세포 외부도 얼지만 세포 내부도 어는 그러한 점을 공룡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유리 전이점 같은 경우는 물질이 전환이 안 되게끔 해주는 그러한 온도가 여러분들 유리 전이점이다 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온도보다 더 낮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20도, 마이너스 20도,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마이너스 20도 냉장고 같은 경우는 물론 물이 얼긴 얼어요. 물이 꽁꽁 얼죠. 0도 이하만 떨어지게 되면 물이 얼긴 얼지만 그 안에 있는 물질들에 따라서 이게 안 얼 수도 있어요. 예, 안 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것들을 얼릴 수 있는 충분한 온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80도가. 그래서 마이너스 80도에서 여러분들 요것들을 이제 냉동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얼려준다. 그러니까 세균이 들어간 버퍼에 세균이 들어간 그 용액이랑 여기에 이제 그 동결 방지제도 집어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거랑 이제 합쳐놓은 것들이 마이너스 80도시면은 충분히 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공용점 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충분한 온도를 사용해가지고 얼리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실링용 토치를 이용해가지고, 이 실링용 토치 같은 경우는 아까 이렇게 앰플이 있었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뚫려 있어야지 이제 여러분들 원하는 이제 세균 같은 것들을 이제 집어넣을 거예요. 집어넣게 되면은 얘를 이제 나중에 막아줘야겠죠. 뭐 물론 유리막이나 뭐 이런 것들로 막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얘가 기본적으로 얘가 잘 완벽하게 막혀야 돼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요 유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용해 가지고 얘를 불로 지져 가지고 여기를 그냥 막아버리는 거예요. 다시 저걸 해가지고 이렇게 좁혀가지고 구멍을 좁혀가지고 여기를 그냥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요 안에서 그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요 안에 그 산소 같은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산소에 의해서 이 안에 물질들이 산화나 아니면은 뭐 다른 변성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물질 공기를 계속 빼면서 진공 상태를 만들어주면서 이 안에 토칭 작업을 통해 가지고 실링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완벽하게 실링이 되게 되면은 이 안에 진공 상태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진공 상태에서 이제 승화를 다 시켰기 때문에 물이 완벽하게 제거된 미생물, 그리고 여기에는 동결 방지제 같은 것들이 추가적으로 있겠죠. 마른 동결 방지제, 스킨밀크가 마른 형태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그 세포나 뭐 이런 것들을 실제로 동결 건조가 된 이제 세포를 이러한 앰플 형태로 받아보게 되면은 하얀색 가루로 되어 있거든요.
하얀색 가루로 되어 있는데 그게 미생물들은 아니에요. 미생물들은 아니고 그것들이 앞쪽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킨 밀크, 그러니까 탈지 분유가 이제 말랐기 때문에 완벽하게 잘 말랐기 때문에 그러한 하얀색 가루 형태를 가진 이렇게 앰플로 보관이 가능하다. 이 안에는 공기를 빼놓은 상태에서 구멍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진공 상태, 그러니까 공기가 없는 상태, 산소가 없는 상태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프리저 같은 것들에다가 이렇게 얼려놓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진공을 걸면서 실링하는 그러한 펌프를 이런 식으로 보통은 만들어놔요. 그래서 사실 모든 실습실에 요 디프리저나 아니면은 뭐 앞쪽에 나와 있었던 동결 건조기 뭐 이러한 것들은 좀 구비가 가능한데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링용 토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동결 건조 작업을 주로 하는 그러한 업체들, 그러니까 스탁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업체들에서만 가지고 있는 장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요것들까지도 이제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조금 여기가 좀 나가긴 했는데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이러한 동결 건조가 이러한 장비들을 통해 가지고 진행이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뭐 간단하게 이제 동결 건조 절차들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보시면은 여기에요. 동결 건조에 냉동고에서 동결을 한 다음에 동결 건조기에서 저압으로 해서 건조를 한다. 그리고 실리용 토치에서 진공 밀봉을 한다. 이렇게 하면은 동결 건조가 완료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하나씩 보시게 되면 적당한 배지에서 배양을 해서 그 보존하고자 하는 미생물의 양을 늘려놓겠죠. 그리고 뭐 이러한 것들을 기재를 하겠죠. 앰플이 된 기재의 라벨을 통해서 앰플 속에 뭐 넣고 뭐 면전을 한다. 그리고 면전 뭐 이런 식으로 주의가 필요하다. 뭐 오염이 되면 안 되니까 뭐 주의가 필요하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멸균된 뭐 실린지를 이용해 가지고 분조용 리드를 실린지랑 분조용 리드를 준비하고요. 그리고 탈지유에다가 집어넣고 110도씨에다가 끓인 다음에 요 멸균을 해요. 사실 이제 110도씨에다가 탈지유 끓여가지고 이제 멸균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백구미를 모아가지고 현택한 다음에 다시 집어넣는다.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보시게 되면은 앰플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균을 모아가지고 현탁하시고, 그 다음에 현탁한 앰플 형태를 가지고 있고, 죄송해요.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어가요, 사실은. 이게 좀 그 PPT가 잘못돼가지고 이쪽으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혼합하고 분주하고 현탁 앰플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있네요. 동결을 시키고 현탁 앰플을 동결시키고 그리고 동결 건조기에 돌린 다음에 그러면 건조가 되겠죠. 그러면 시료를 회수해가지고 여기로 다시 죄송해요. 여기로 다시 이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감압 밀봉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안에 여기 이렇게 앰플이 있게 되면은 앰플 안에 있는 공기를 빼 나가면서 밀봉을 하게 됩니다. 밀봉을 다 하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사실은 이렇게 위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두 개의 이렇게 저기로 여기 목처럼 이렇게 얇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불을 쬐어주고 요 안에를 밀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들이 다 밀봉이 되게 되면은 두 개가 여기가 목이 굉장히 얇아지면서 여기 위쪽 부분이 딱 떨어져 나간다. 그러면은 요 아래쪽 것만 이제 여러분들 요 아래쪽에는 균이 들어가 있고 진공된 상태로 딱 밀봉된 상태로 이런 식으로 동결건조 앰플이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뭐 냉장고나 아니면 상온에다가 보관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이용해 가지고 동결 건조라고 하는 것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 이제 균주 보관 보존 장비 및 절차 라고 해가지고 이게 보면 앞쪽이랑 똑같은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앞쪽 거 같은 경우는 장기 보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뭐 미생물들을 이제 이용해 가지고 뭔가를 생산한다 라고 했을 때
처음에 내가 그 만들어 놓은 상태와 동일한 상태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장기 보관을 하고 싶다. 얘를 뭐 스탁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내가 이제 실험을 할 때마다 아니면은 뭐 필요할 때마다 꺼내 가지고 동일한 상태에서 뭐 실험을 하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생산을 하고 싶다라든지 할 때 장기 보관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동결 건조 방식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나오는 균주 보관 장비 및 절차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개념인 게 뭐냐면은 내가 계속적으로 이제 실험을 하고 있어요. 예, 뭐 실험을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뭔가를 이제 생산을 하고 있어요. 생산을 하고 있는데 요 상태, 그러니까 가장 좋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요 생산하기에 가장 좋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 균주 보관 장비 및 절차로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쪽 거 같은 경우는 장기 보관이기 때문에 얘가 다시 꺼내 놨을 때 동일한 그 기존과 동일한 뭐 유전자 형질이나 뭐 이러한 것들을 갖고 있는 동일한 상태만 유지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내가 생산하고 있는 최상의 상태, 그러니까 내가 특정 물질을 생산하고 있다 라고 하게 되면은 그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는 그러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균주 뭐 보존 장비 및 절차라고 해가지고 미생물 균주는 뭐 고유한 특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 뭐 적절한 방법으로 균주 보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균주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들이 뭐 변화할 수 있고 뭐 그래가지고 잘 해야 된다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예, 그 관리 방식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이제 접종이 있습니다. 접종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생물 균주, 접종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생물 균주가 크기가 매우 작고, 분포가, 밀도가 적어가지고 눈으로 관찰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균주 배양 방법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증식을 시킬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균주 배양 방법을 하기 위해서 균주를 배양하기 위해서 잘 생산하는 상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보시는 것처럼 증식시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방식은 여기에서 보시는 접종, 이노큘레이션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가지고 내가 배지에다가 배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균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한 영양 물질을 집어넣은 그러한 뭐 것들이죠.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에 균이라고 하는 것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균이 들어가야겠죠. 그 안에 균이 들어가야 돼요. 균이 들어가는 방식을 일반적으로 접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을 그 미생물을 배양하기 위해서 가장 첫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나오는 이제 배양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미생물 배지에 접종해서 미생물 개체가 번식하는 과정을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장을 통해서 얘가 양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것들을 일반적으로 배양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때 사실 미생물 여러분들 나중에 처음 달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뭐 저도 처음에 그게 긴가민가 하긴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고체 배지에다가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도말 뭐 평판 스트래킹이라고 하는데 뭐 어쨌든 이렇게 도말을 해주게 되면은 얘가 이제 뭐 이렇게 이러고 이제 하루 정도 지나게 되면은 이렇게 자라요. 예, 자라게 되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미세한 이렇게 뾰족한 요거 뾰족한 건 아니고 니들 같은 형태 이렇게 동그란 그 숟가락 형태는 아니고 이렇게 링 형태예요. 링 형태의 니들을 여기에다 그냥 한번 콕 찔러요. 만약에 여기다 잠시만요. 예, 이제 포인트로 여기에 나는 균을 다른 곳에다가 이제 배양을 하고 싶어. 그럼 여기 한번 요 뭐 루프라고 얘기하는데 이 루프를 한번 쿡 찔러요. 그런 다음에 떼면은
사실 여기에 루프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이거 내가 찔렀으니까 아는 거지 뭐 찔렀나 안 찔렀나 잘 모르거든요. 그렇게 한 다음에 다른 이제 그 뭐야 액체 배지나 뭐 이런 곳에다가 딱 액체 배지 준비해 놓고 액체 배지에다 넣어주게 되면은 예, 색깔 변화도 전혀 없어요. 색깔 변화도 없고 이렇게 루프를 한번 담궜다가 빼요. 담궜다가 빼면은 색깔 변화도 없고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데 24시간이 지나면은 여기 안에 뿌연 이렇게 미생물들이 자라 있어요. 내가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그 접종한 균이 이렇게 자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앞쪽에 뭐 보시는 것처럼 크기가 작고 분포가 밀도가 굉장히 적어가지고 관찰하기 어렵다. 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인다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것들을 그냥 콕 찍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 배지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작업을 접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배양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넣어진 미생물들이 점점 자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 환경에서 적응을 해가지고 점점 자라가지고 여기에 이제 눈에 보일 정도로 예, 많은 양의 미생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배양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장과 번식을 통해 가지고 눈에 보이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때 이제 뭐 만약에 액체 배지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뿌옇게 보이는 거고 고체 배지다 평판 배지다 이게 DC 그 여러분들 페트리 DC 아시죠? 페트리 DC에다가 여기 이제 아가 형태로 만들어 젤리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배지를 깔아 놓은 거예요. 배지를 깔아 놓으면은 그 위에다가 균을 도포를 하게 되면은 이러한 식으로 콜로니 형태로 이렇게 점 형태로 점이 점점 커지겠죠. 나중에 되면은 이렇게 커지는 형태로 균이 자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이렇게 콜론이라고 하는 것들로 고체 배지에서는 콜론이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일반적으로 배양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나오는 거는 이제 고체 배양법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젤리 형태라고 말씀드렸죠. 페트리 디시에다가 여러분들 아가라고 하는 거 아시나요? 한천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요 한천을 그 배지에다가 배지를 만들 때 요 한천을 같이 집어넣어 주게 돼요. 한천의 특징은 뭐냐면 온도가 낮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묵 같은 젤리 형태를 만들어 놓다가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얘가 녹아요. 그래서 한천을 집어넣은 다음에 온도를 높인 상태가 돼가지고 균일하게 이렇게 섞이게 되게 되면은 이 액체 자체가 온도가 떨어지게 됐을 때 굳어버리는 현상들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온도를 높여가지고 뭐 살균도 같이 하면서 온도를 높여가지고 여기 페트리 디시에다가 뿌려주게 되면은 이렇게 젤리 형태의 고체 배지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나중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균일하게 도포하게 되면은 균 한 마리가 계속 자라가지고 이렇게 콜로니 형태 약간 이제 그 위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동그란 형태로 자라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요거는 이제 희석을 많이 해가지고 적정한 양을 배양을 했을 때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콜로니 형태가 자라게 되는데 요것들은 일반적으로 단일 콜로니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하나의 세포가 자라가지고 동일한 그 군락 그러니까 세포의 군락을 만든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콜로니 형태로 많이 만들게 되고요. 뭐 이러한 접종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제가 가장 기본적인 방법들을 얘기하긴 했지만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분산 도말법, 평판 도말법, 뭐 주입 평판법, 천자 배양법, 사면 배양법 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을 보시게 되면은 분산 도말법 같은 경우에 첫 번째로 보시게 됐을 때 시루에 어떤 종류의 균이 균이 있는지를 알고 싶거나 뭐 시료 속에 얼마만큼의 균 그러니까 총균수 보통 그 미생물 저희 검사할 때 총균수 같은 것들을 이제 알기 위해서 이러한 분산 도말법이라고 하는 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뭐냐면은 이렇게 고체 배지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그 액체로 물 같은 거에나 아니면은 PBS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미생물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물질들을 희석을 해요. 그거를 씻어서 미생물들이 이제 거기 들어가게끔 해준 다음에 얘를 균일하게 펴서 바르는 거예요. 펴서 바르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도말봉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예, 도말봉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요 위에를 계속적으로 펴서 이렇게 그 도말봉으로 펴가지고 계속적으로 말려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려주게 되면은 나중에 이렇게 균들이 이렇게 자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예, 이러한 식으로 아마 진행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도만 평판법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예, 내가 그 균이 들어가 있는 시료를 이렇게 뿌려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도말봉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여기 이제 실험 하시는 거 나온 거 보이시죠? 예, 이러한 식으로 계속 여기를 문질러요. 예, 문지르면은 지금 요 안에 있던 그 고체 배지가 이러한 액체를 흡수를 하겠죠. 균일하게 흡수를 하게 되면은 예, 그게 이제 끝난 거라고 보시면 배양이 이제 그 도마리 저기 뭐야 접종이 끝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된 다음에 37도씨에다가 배양하게 되면은 이러한 식으로 콜로니 형태로 자라게 된다. 표면의 진박 형태로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나오는 거는 이제 평판 도말법이에요. 평판 도말법 같은 경우는 균을 순수 분리할 때 보통 스트래킹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거를 이제 한국 명칭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평판 도말법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앞쪽에서 나온 이렇게 콜로니들 있죠. 콜로니들 중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요 하나의 콜로니는 한 개의 세포가 자라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를 만든 것이다 라고, 하나의 군락을 만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 있는 다양한 이제 그 콜로니들이 있겠죠. 그 콜로니들은 각각 다 다른 유전자형이라든지 표현형을 가진 것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얘네들이 다 동일한 형태일 수도 있어요. 유전적으로 아니면 표현형으로 동일한 형태일 수도 있긴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 마리에서 성장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만 뭐 물론 같은 거일 수도 있긴 있지만 다를 확률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콜로니 안에 있는 모든 세포들은 사실 같을 확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순수 분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1차적으로 콜로니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이 균이 내가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균을 다시 한번 새로운 배지에다가 옮겨줘가지고 얘만 키우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일반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평팔도말법 스트래킹을 이용해가지고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지금 보셨을 때 아까 보셨던 이노큘레이팅 루프 라고 하는 거, 앞쪽에 나와 있었던 얘는 도말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루프예요. 루프를 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콜로니가 있다 라고 하면은 루프로 살짝 찍었다가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평판 플레이트에다가 얘를 스트래킹 하는 거예요. 스트래킹이 뭐냐면 긁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식으로 긁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화염살균을 한 다음에 그냥 여기서부터 이렇게 긁고 그 다음에 또 화염살균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긁고 그렇게 되게 되면은 어떠한 현상이 발생이 되냐면은 얘를 이제 키우게 되면은 여기는 그냥 이렇게 쭉 자라요. 분리가 완벽하게 되지 않고 콜로니 형태로 자라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하나의 콜로니 굉장히 많은 양의 그 미생물을 여기에다가 도마를 했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이렇게 선 형태로 이렇게 자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계속 긁으면서 처음에는 많은 양이 이렇게 그 루프에서 어쨌든 떨어져 나가겠죠. 그러면 점점 떨어져 나가면서 더 계속 적은 양이 여기에다가 이제 그 배지 위에 이렇게 뿌려진다.
접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제가 아까 화염살균 해가지고 이 루프를 완벽하게 살균을 한 다음에 그냥 여기에다 대고 이렇게 긁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거는 뭐냐면은 여기에 있던 미생물들을 다시 퍼치는 거예요. 그냥 다시 퍼쳐가지고 이렇게 퍼쳐지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여기보다 더 적은 양이 접종이 될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여기에 한 마리가 접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에는 어찌됐든 간에 점점 더 적어져가지고 이렇게 한 마리가 되는 그러한 한 마리가 접종이 되는 실제 한 마리가 접종이 되는 그러한 구간까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이렇게 자라는 균 같은 경우 이렇게 콜로니가 만들어지게 돼 단일 콜로니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여기는 이 콜로니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냥 따닥따닥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직선 형태로 다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얘가 결과적으로 계속 그 이런 스트래킹을 통해서 희석을 해주게 되면은 단일 콜로니가 접종이 되게 되고 그 단일 콜로니를 중점으로 해가지고 콜로니를 만들어내게 된다. 그러면은 이 콜로니는 하나의 균으로 이루어져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균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환경미생물들 같은 경우 이제 흙이나 토양이나 뭐 이런 데서 분리를 한 다음에 걔를 이렇게 해가지고 스트래킹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균들이 자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희석을 하게 되면은 하나의 콜로니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하나의 콜로니 형태를 최종적으로 우리가 피킹하는 과정을 피킹해가지고 분리해내는 과정을 순수 배양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미생물학 시간에 아마 자세하게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을 거치는 게 여러분들 배양 단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고체 배양법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요 앞쪽에 두 가지 정도가 가장 핵심적인 배양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고체 배양 방법에서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주입평판법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주입평판법 같은 경우는 조금 뭐랄까 그 마이너한 부분이긴 해요. 사실 많이 사용을 하진 않는데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진 않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미호기성 균이나 혐기성 균을 순수 분리할 때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앞쪽에 나와 있었던 그 평판 도말법 있죠. 평판 도말법 같은 경우는 배지 위에다가 그냥 이렇게 뿌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면은 주입평판법 같은 경우는 우선 미생물을 그냥 페트리 디시 바닥에다가 깔아요. 바닥에다가 깔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잘 퍼지게끔 이렇게 그 페트리 디시를 잘 움직여 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위에 멸균된 배지를 첨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가 아까 이제 그 도말평판법 같은 경우는 배지 위에 균이 이렇게 도말이 되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공기나 산소 같은 것들을 이제 잘 받아가지고 산소를 잘 먹는 균들이 굉장히 잘 자라요. 그에 반면에 주입평판법 같은 경우는 밑에다가 우선 미생물을 깔죠. 그 위에다가 여러분들 배지를 부어버렸기 때문에 이 안으로 공기가 쉽게 들어오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 안에서 잘 자라는 그러한 미생물들은 산소를 좀 싫어하는 아니면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도 자랄 수 있는 뭐 혐기성균이라든지 미호기성균 같은 것들이 자라는 그러한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방법 같은 경우는 뭐 어렵진 않아요. 뭐냐면은 그냥 바닥에다가 균을 뿌린 다음에 이렇게 배지를 올려놓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렵진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나오는 거는 이제 천자배양법입니다. 천자배양법 같은 경우는 고층 배지에 균을 묻힌 백금선 등을 이용해서 수직으로 배지 밑바닥까지 찔러가지고 식균 그러니까 접종하는 배양 방법이다
접종해서 키우는 배양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즉 무슨 얘기냐면은 예, 여기 나와 있네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균, 이거는 아까 패트리 디시에다 키우는 건 아니고요. 천자배양법 같은 경우는 시험관에다가 키우게 돼요. 시험관에다가 키우게 되는데, 시험관에다가 그 고체 배지를 이렇게 여기 나와 있네요. 고층 배지로 이렇게 만든다. 그러니까 시험관에다가 균을 저기 하기 때문에, 그 배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그 뭐야, 일자 형태의 젤리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백금선에다가, 예, 백금선이 이렇게 루프, 저 아까 루프에다가 여기에다가 균을 이렇게 묻혀요. 균을 묻힌 다음에 이 안쪽까지, 이게 약간 젤리 형태다 보니까 그냥 뭐 철사 같은 걸로 이렇게 찌르면은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찔러가지고 요 안까지 이렇게 그 안에다가 접종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묻어 있겠죠. 그러면 접종을 하게 되고 다시 빼게 되면은 여기가 자동적으로 사실은 어느 정도 막히게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안쪽으로 산소가 들어갈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순수 분리된 세균을 고체 배지에 한 달 이상 보관할 때 이러한 그 뭐야, 예, 천자 배양법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 혐기 조건을 만들어 주거나 할 때, 혐기 조건을 만들어 줘 가지고 균이 자라게끔, 혐기성 균이 자라게끔 해주는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그러한 배양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하나 더 특이한 거는 뭐냐면은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불리한 균이 운동성을 갖는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렇게 균을 자라게 했어요. 그러면은 이 균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호기성 균이다. 나는 이 균이 호기성 균으로 알고 있고 그거를 집어넣었다. 라고 하면은 원래는 안 자라야 되잖아요. 원래는 안 자라야 되는데 여기 이제 실제로 구멍이 뚫려 있는 거죠. 구멍이 뚫려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로, 예, 아주 미세하게 산소가 들어갈 수 있어요. 산소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산소를 찾아와주고 얘네들이 이동하는 이동성을, 그러니까 이 미생물들이 그냥 거기서 그냥 머물러가지고 자라는 게 아니고 산소를 찾아가지고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지를 확인하는, 즉 운동성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천자 배양법 같은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호기성 균들이 운동성을 갖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제 사면배양인데요. 사면배양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앞쪽에 나와 있어요. 그 사면배지는 동일하게 여기 이제 패트리 디시가 아니고 시험관에다가 키우게 되고 얘를 이렇게 눕혀가지고 굳혀요. 그냥 얘는 시험관 그냥 스탠드에다가 올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 배지 부어가지고 굳히는 반면에,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약간 여기에다가 이제 책 같은 거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얘를 기울여 가지고 이렇게 굳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굳혀 가지고 여기에다가, 예, 이렇게 스트레킹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배양하는 방식이 여러분들 사면 배양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균들을 이제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순수 분리한 다음에 얘가 완벽하게 순수 분리가 됐다라고 하면은 균을 보관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 상태에서 냉장고 보관을 하더라도 균이 어느 정도까지는 유지가 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접종균을 뭐 계속적으로 뭐 개대 배양할 때나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최소한으로 내가 알고 있는 그런 그 뭐야 배지 그 세균 균들이 내가 알고 있는 균이에요. 완벽하게 분리된 균이고 내가 알고 있는 균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것들을 최소화 시켜가지고 DC 같은 경우는 좀 DC로 해도 되는데 사실 DC 뭐 크게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뭐 이게 그 부피적으로 좀 더 작아요. 그래서 최소화해가지고 균을 보관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상대적으로 이 평판 배지 같은 경우는 이게 그
그 평판 배지가 사실 사용하기는 더 편하거든요. 저희도 이제 사용하기는 훨씬 더 편한데 그거를 이제 사용하지 않고 이거를 가지고 장기로 보관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그 평판 배지 같은 경우는 이 표면적이 워낙 넓기 때문에 여기 안에 들어있는 수분이 금방 날아가요. 그러면은 배지가 마를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뭐야 표면적이 좀 작은 형태의 유리관 형태의 집어넣어주고 이렇게 좀 오랫동안 보관을 할 수 있는 사면 배양법 같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동일한 방법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사면 배지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안쪽에서부터 이렇게 스트레킹을 통해서 이러한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 액체 배양법입니다. 네, 액체 배양법으로는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진탕 배양법입니다. 진탕 배양법 같은 경우는 쉐이킹 컬처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한마디로 그 앞쪽에 나와 있는 고체 배양법 같은 경우는 이제 아가나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배지 성분을 굳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아니면은 그 안에 이것들을 이제 키우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액체 배양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액체 브로스라고 해야 브로스라고 해가지고 그냥 물 형태를 띠고 있는 배지에다가 키우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여러분들 여기에서 보시는 진탕 배양법인데 진탕 배양법 같은 경우는 그 물을 계속적으로 흔들면서 키우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면은 어떠한 장점이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 물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흔들리거나 뭐 이렇게 되게 되면은 외부에 있는 산소와 접촉이 점점 많아지겠죠.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이 산소들이 그 물 안으로 그러니까 배지 안으로 쉽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안에서 자라고 있는 그러한 그 미생물들이 이러한 산소 같은 것들을 쉽게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호기성균을 좀 더 활발하게 증식시키기 위한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호기성균을 보다 활발하게 증식시키기 위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진탕 배양기는 이제 왕복 진탕 배양기, 뭐 회전 진탕 배양기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회전 진탕 배양기를 써요. 그러니까 판이 이렇게 돌면서 움직이는 그러한 형태고요. 왕복 진탕 배양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흔들리는 앞뒤로 흔들리거나 뭐 이렇게 흔들리는 형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대부분 나오는 것들 같은 경우는 뭐 로테이팅, 회전, 쉐이킹, 인큐베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면전 플라스크를 고정을 시켜놓고 이제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밑에 판때기가 있고 이 판때기가 계속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요. 이렇게 뱅글뱅글 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들이 그 안에 이제 자라고 있는 그 미생물들이 좀 더 그 산소 노출이 좀 더 쉽게 되게끔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요것도 이제 배양기예요. 사실 저희 이제 학교에 있는 배양기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학교에 있는 배양기 같은 경우는 지금 요 모델에 가까워요. 저희가 이제 2단으로 되어 있는 거가 있는데 그 2단으로 되어 있는 거는 지금 이렇게 밖에서 잘 안 보이는 그런 배양기고요. 일부 이제 그 다른 데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요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런데 요거랑 비슷한 모델로 해가지고 하나를 더 이제 구매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두 가지 다 이런 그 진탕 배양기 두 가지 다 여러분들 그 실습실에서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나오는 거는 이제 발효조 배양이에요. 자포멘터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통이 있고 여기에 돌릴 수 있는 뭔가를 돌릴 수 있는 그러니까 섞어줄 수 있는 스터러가 있게 되고요. 얘가 계속적으로 움직임으로써 외부에 있는 물질들이 쉽게 섞이는 그러니까 외부의 물질들이 아니고 산소가 쉽게 섞이는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요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실습실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렇게 생겼고요. 여러분들 그 저희가 그 실습실에 있는 거는 더 좋아요. 최근에 구매가 된 거기 때문에 더 깨끗하고 더 그 기능적으로 훨씬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안에다가
균을 키우게 되고 이 안에 여러 가지 장비들을 부착을 해가지고 산소도 공급을 하고 이 안에 뭐 pH도 맞춰줄 수 있게끔 pH 조절제도 이렇게 부착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계속적으로 산소가 섞이게끔 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이 안에 물질들이 계속적으로 섞이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스트러를 달아가지고 뭐 계속적으로 섞어 놓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예, 배양이 지속될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이 안에 미생물들이 잘 자랄 수 있게끔 제가 그 저기 뭐야 세포의 성장 말씀을 드리면서 세포가 이렇게 처음에는 예, 잘 안 자라다가 갑자기 익스포넨셜 페이지에 의해서 급격하게 자라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 이게 자라지 않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그 뭐야 배지 성분이 고갈이 됐다거나 아니면은 산소가 부족한다거나 아니면은 여기에 이제 불순물들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긴다거나 그 불순물들 중에 불순물이래 그 필요하지 않는 물질들 이 많이 생긴다거나 가장 대표적인 게 pH를 조절해서 산성으로 만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산성으로 만들었을 때 뭐 pH를 조절할 수 있는 물질들을 이용해 가지고 다시 중성 형태로 바꿔 가지고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아니면은 뭐 영양 성분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영양 성분을 계속적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절이 가능한 그러니까 균이 자라면서 사실 요 앞쪽 거 같은 경우는 한 번 배양을 하게 되면은 그냥 배양이 끝날 때까지 제가 추가로 뭔가를 집어넣는다거나 뭐 이러한 것들이 쉽진 않아요. 왜 그러면 중간에 뭐 열어가지고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뭐 물론 가능하긴 하지만 그렇게 쉽진 않는데 그것들을 좀 더 자동화시켜 놓은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센서 같은 것들이 달려 있어서 뭐 pH가 변하면은 내가 pH를 좀 더 조절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영양물질 같은 것들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영양물질 조절해 준다든지 아니면 산소가 떨어진다라고 포화도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산소를 좀 더 여기에다가 그 뭐야 여러분들 그 뭐야 어디지 그 어항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기포 발생시키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집어넣어가지고 기포를 계속적으로 발생을 시켜가지고 산소를 계속적으로 넣어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계속적인 지속적인 배양이 발생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여러분들 발효조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 앞쪽에 앞쪽에 나와 있는 거는 배치 컬처 한 번에 뭐 더 이상 그 저기가 없이 그냥 한 번 자라는 거로 끝나는 게 일반적으로 배치 컬처 그리고 발효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배치 컬처도 가능하긴 하지만 컨티뉴어스하게 계속적으로 얘가 이렇게 성장 모델이 한 번 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성장 모델이 어느 정도 끝날 때쯤 다시 배양 성분들을 더 추가적으로 집어넣어줘가지고 계속적으로 성장이 일어나게끔 해주는 그러한 컨티뉴어스 컬처가 가능한 모델이 발효조 모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나오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가지고 오염의 확인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무균 채취를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순수 배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내용 보시게 되면은 우선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생물은 이제 외부로부터 영양물질을 얻어서 증식을 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증식 방법 같은 경우는 뭐 각종 미생물의 뭐 특징을 짓는 것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얘기가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무균 채취에서 순수 배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결과적으로는 네, 그 뭐야 오염물질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균주를 이렇게 키웠어요. 균주를 키웠는데 사실 내가 요 그 A라고 하는 균만 딱 나눠가지고 그걸 이제 순수 배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순수 배양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A라고 하는 균만 여기에 있다. 라고 하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순수 배양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스트래킹 하는 거 있죠. 예, 스트래킹 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물론 여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미생물의 순수 배양 시 생육 환경, 생육의 외관이라든지 균의 종류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에 따라서 배양 방법이 틀리고 세균의 배양액은 뭐 일정한 뭐 파장을 통과시켰을 때 배양을 흡수시키고 산란시킬 수 있어가지고 뭐 흡수된 빛의 파장, 빛의 양은 용도의 뭐 세포의 농도와 비례하는 것을 이용한다라고 하긴 하는데 이러한 것들 우선 다 제외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순수 배양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그 스트래킹을 이용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순수 배양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데 이 순수 배양을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개의 균 중에서 내가 원하는 균만 분리를 하고 싶을 때 1차적으로 순수 배양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고요. 2차적으로는 뭐가 있냐면은 사실 내가 균을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균이 다른 균이랑 같이 있는 것 같아. 그럴 수 있겠죠. 예, 뭐 다른 데서 이제 혼입이 됐을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이거를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가장 간편하게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뭐 스트래킹이나 아니면 여기에서 보시는 스트래킹 외에 이러한 순수 배양 방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균이 어쨌든 콜로니 단위로 나눠지겠죠. 콜로니 단위로 나눠지는데 그 콜로니에서 다른 콜로니가 그러니까 다른 특징을 가진 콜로니가 만들어진다. 라고 하게 되면은 그것들은 오염이 되어 있는 균이다. 그래서 오염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순수 배양을 통해 가지고 다 동일한 균이 만들어졌다. 다 동일한 특성을 가진 균들이 만들어졌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오염이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오염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순수 배양법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예로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오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보시게 될 텐데 이 오염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목적 이외에 다른 미생물들이 혼재돼서 배양되고 있는 상태를 일반적으로 오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유용성 미생물이다 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유산균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유산균들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낼 때 페니실린은 뭐 페니실린 음속이라고 해가지고 곰팡이죠. 푸른 곰팡이죠. 푸른 곰팡이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유산균이 같이 자라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균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유용성 균이기 때문에 좋은 균이에요. 좋은 균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험 목적 자체나 아니면 생산 목적 자체가 다른 균을 자라게 하는데 이 균이 자란다. 라고 하면은 이 균은 나쁜 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오염균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하시는 거는 이제 오염균은 따로 있고 우리가 사용하는 균은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모든 상황이 다 그래요. 이게 아무리 나쁜 균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거를 가지고 뭔가를 생산한다 라고 하게 되면은 그 균은 중요한 균이고 그 외에 나머지 균은 다 나쁜 균이에요. 그 오염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오염원들이 완벽하게 배제된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균만 자라게끔 하는 게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되지 않은 것들을 그러니까 혼재된 상태에서 균이 배양이 되는 상태를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염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오염이라고 하고 이제 미생물 배양 시에 뭐 배양 중에 생성되는 색깔이나 냄새, 색깔, 거품 등을 관찰함으로써 오염 여부를 짐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물론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원하는 균 외에는 다 오염이에요. 다 오염이기 때문에 물론 그 오염균이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사용하는 유익균이다라고 하더라도 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냄새나 색깔, 거품 같은 것으로 사실은 확인을 못해요. 냄새가 안 좋은 냄새가 나긴 하거든요. 거의 확인을 못해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 균을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우리가 원하는 균 이외에 유익균들이 같이 자라는 경우는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유익균들 같은 경우는 키우기가 굉장히 좀 까다롭거든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좀 오염이 좀 덜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이러한 병원성 균이나 아니면 뭐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균들이 혼입돼가지고 잘 자라게 되는데, 그러한 균들의 좀 특징, 전체적인 특징은 냄새나 색깔이나 거품을 만드는 그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시는 것처럼 뭐 예, 목적균으로부터 발생되는 고유한 냄새는 사라지고 여러 가지가 혼합된 역겨운 냄새가 난다. 냄새 자체가 틀려지는 경우들이 이렇게 혼합돼서 자라게 되면은 틀려지는 경우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색깔. 색깔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그 콜로니 자체에 그 색깔을 보시게 되거나 아니면은 그 미생물들이 이렇게 뭐 삼각 플라스크에 자란다 라고 하면은 그 삼각 플라스크의 이제 브로스 색깔을 보시게 되면은 사실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균 같은 경우는 매번 키우게 되면 동일한 색깔을 나타내게 돼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 플레이트나 뭐 이런 데다가 키우게 되면은 특정 색깔을 나타내는, 다른 색깔을 나타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게 됐을 때는 물론 얘가 그 안에 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균이 뭐 뮤테이션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색깔들을 만들어내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외부에 있는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색소 같은 것들 같은 경우는 쉽게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보다는 외부에 있는 균들이 들어와가지고 다른 색깔의 이러한 콜론이라든지 아니면 브로스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현상들이 발생이 된다. 그럴 경우에는 오염으로 여러분들 확인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정밀한 검사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물론 오염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뮤테이션이 되게 되면은 사실 저희가 뭐 바이오 화학 제품 생산이라고 하는 내용 중에서 사실 요거는 다 폐기 처분해야 돼요. 색깔이 변했다, 뮤테이션이 됐다 라고 하면은 뮤테이션 자체가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폐기 처분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는 이런 오염에 의해서 색깔이 변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리고 거품이 배양되는 곳,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미생물들이 실제적으로 거품을 원래는 발생을 안 시켜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거품이 발생됐다 라고 하는 거는 사실 다른 균주들이 혼입을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고분자 물질들을 만들어내가지고 이렇게 거품 같은 것들을 형성하게끔 해주는, 또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고분자 겔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피막 같은 것들을 이제 형성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역시 오염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육안으로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냄새, 뭐 색깔, 거품 같은 것들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게 좀 자세하게 확인을 한다 라고 하게 되면은 현미경으로 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현미경으로 검경하는 것 같은 경우는 물론 현미경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광학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점으로 보여요. 점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각각의 미생물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염색하는 기법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현미경 검경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오염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다. 좀 더 자세하게, 구체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이제 나갈 내용들 간단하게 이제 좀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미경 종류 내용 나가고요. 그래서 뭐 광학현미경, 그리고 뒤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자현미경 같은 것들이 주로 이제 나오게 되고요. 사실 이 현미경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실험실이나 여러분들 기본적인 실습을 하실 때는 광학현미경을 주로 많이 보긴 해요. 광학현미경 중에서도 이제 이러한 그냥 보시는 것처럼 광학현미경, 뭐 위상차 현미경 같이 이제 실질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모델의 현미경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보시게 되고요. 뭐 보시는 것처럼 뭐 형광현미경이나 아니면은 뒤쪽에 나와 있는 전자현미경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실험실에서 그렇게 많이 볼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요것들에 대해서
뭐 물론 실험실에서 많이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것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자세하게 보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 여러분들 다음 주에 보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